창문을 건드려 하나 잠들어고 나와 하나가 계절 차단 해제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자, significant figure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했었죠? 유효숫자, 유효숫자. 자, 이 유효숫자의 성격. 유효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측정을 통해 얻은 숫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측정을 통해 얻은 숫자라서 어떻게 된다? 항상 이제 첫 번째 일, 그 기구의 최소 눈금 단위의 10분의 1 자리까지 측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기억나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눈금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까지 측정해야 돼요? 0.1까지 측정해야 되고, 뭐 눈금이 0.1, 0.2, 0.3 이렇게 돼 있으면 0.01 자리까지 측정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여기에 무슨 몇 번째 자리 이런 말 쓰잖아요.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넘버, 플레이스, 피겨. 예를 들면 어떤 숫자에서 첫 번째 자리, 뭐 10의 1승 자리, 10의 2승 자리, 뭐 10의 3승 자리, 그 자리 숫자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 자리인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게 디짓이에요. 디짓. 알겠죠? 디짓, 디짓. 그래서 디짓 해서 나온 형용사가 뭐예요? 디지털. 디지털이라고. 디지털이란 말 알아요? 디지털?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말 알아요? 아날로그란 말도 몰라요? 아니죠. 애널로그. 애널로그. 아, 알겠다. 애널로그.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서 어떤 연주가가 앞에서 진짜로 바이올린 연주를 해요. 이런 연주는 디지털이에요, 애널로그예요? 애널로그죠? 디지털은 뭐예요? 그 연주자가 연주한 음원을 여러분들이 mp3로 다운받아 들어요. 그럼 애널로그의 디지털이에요. 그게 디지털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디지털이 어디서 온 거냐면, 예를 들어 2의 10승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이진법이잖아요. 맞아요? 이진법? 즉 무슨 말이냐면 이진법 자리 10자리를 가지고 몇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냐고요. 1024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에? 네. 진짜 다들 왜 이렇게 스키마것들이 다들 없는 거예요. 진짜. 자, 무슨 말이냐면 이진법은 어떤 숫자하고 어떤 숫자로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0, 1. 그럼 01, 01, 01 한 자리가 있죠? 디짓. 그 다음에 01, 01, 01 또 다른 디짓이 있잖아요. 그럼 이진법으로 디짓을 10개. 칸을 하나, 둘, 셋, 넷, 10개. 그러면 여기에서 각 자리마다 01, 01, 01 두 개의 정보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10자리까지 있으면 그걸 조합하면 총 몇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냐고요. 1024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근사적으로 대략 1000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1000으로. 그래서 얘를 대략 10의 3승이라고 표현하면 10진법으로 표현하면 4자리 숫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략 1000여 개 정도의 정보를 예를 들면 이진법으로 10자리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 구조를 이거를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진법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걸. 그래서 이진법에서 나타나는 010101 하나의 단위 있죠. 0101 하나 단위. 그 단위를 디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로 표현된 모든 것들을 형용사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리가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소리가 어디는 강한 소리, 어디는 약한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대로 듣는 게 이게 아날로그예요. 이걸 그대로 듣는 게.
근데 이건 디지털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디지털은 이거를 쪼개요. 쪼개서 이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는 이 소리는 이 정도 강도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원래 소리는 여기서부터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이걸 구간으로 잘라 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평균값 이걸로만 들리게 소리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크기를 뭐로 표현한다?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단위를 조금 더 쪼개서 여기서의 소리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요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시나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진법으로 표현하고요. 이 소리의 강도를. 그걸 이 구간을 최대한 좁게 잡으면 좁게 잡을수록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날로그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소리가 조금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원 중에 용량이 큰 게 있고 용량이 작은 게 있죠. 똑같은 3분 30초짜리 노래지만 어떤 건 용량이 고용량이고 어떤 건 저용량이잖아요. 뭐겠어요? 이 구간을 자르는 방법이에요. 구간을 넓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간을 넓게 잡으면 용량이 떨어지는 거고요. 구간을 좁게 잡으면 고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왜 그거 막 DVD 릴로 나오는 건 영화 한 편에 20기가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 한 편을 똑같이 1.3기가 정도로도 볼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일한 아날로그 신호를 구간을 좁게 잡느냐 넓게 잡느냐인 거예요. 그럼 구간을 좁게 잡을수록 진짜 보는 거랑 점점점 비슷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좁혀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정보 하나의 단위를 원래 디짓이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십진법으로 바꾸면 십진법에 있는 한 자릿수 각각도 디짓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리를 영어로 디짓이라고 한다. 알겠죠? 됐다. 자, 그래서 측정을 할 때는 최소 눈금의 10분의 1 자리까지 측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 자리 항상 측정 오차. 오차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오차는 에러라고 하죠. 요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걸 유효자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측정했지만 분명히 측정한 건 맞는데 오차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오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연필상자로. 바로 카운팅 한 거예요. 카운팅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머릿수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명에서 셌어요. 그럼 16명이라고 센 1, 6에는 오차가 있으면 되게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럼 내가 16명 셌는데 실제로는 15명이었던 거지.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측정을 했는데 카운팅을 해서 측정한 거는 오차가 없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측정의 숫자들도 있으니까 이제 뭐 알아두시기 바라는데, 측정한 건 오차가 있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도구나 눈금을 이용한 측정은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 측정은 반드시 3번 이상입니다. 자, 어떤 측정을 했는데 오차가 발생했어요. 그럼 오차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측정을 했는데 이건 오차야. 그럼 오차 이러면 되겠어요?
오차를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는 줄여야 되겠죠. 그럼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수백 년간의 연구 결과가 있겠죠. 그런 수백 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합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수백 년간의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집약 학문. 그게 통계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왜 나왔느냐? 측정을 하면 무조건 오차가 발생하죠? 자, 오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무조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금을 10분의 1로 짐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차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차는 무조건 나타나는 거라서 이 무조건 나타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논리체계를 만들었고 그걸 우리가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통계학.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오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학문이 스태티스틱스. 우리말 번역 통계학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 번 측정해가지고 그 평균 값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하면 한 번 측정하지 않고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잖아요. 그죠? 그게 통계학적인 연구 결과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봅시다. 여러 번. 그럼 과연 여러 번이니까 몇 번까지일까요? 3번. 여러분 당연히 여러 번 측정하면 평균에서 나온 값이 당연히 신뢰할 만하겠어요? 믿을지 못하겠어요? 여러 번 측정하면.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네. 하지만 여러 번 측정할수록 뭐가 단점이죠? 바로 돈과 시간이 들어가죠. 여기서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구를 해봤더니 세 번 정도까지가 돈과 시간은 적당히 들어가는데 신뢰도는 높아져. 그걸 사람들이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측정을 할 때는 기본 3번이야. 알겠어요? 3번. 그러니까 왜 삼세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 삼세판은 사실은 한국 문화 속에 삼세판이라는 표현이 있죠. 있는데 그게 인간이 경험적으로 뭔가 3번은 해야 이게 확실히 좀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걸 인간들이 경험 속에서 삼세판이라고 말을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통계학에서 가우스 함수를 가정해서 실제로 적분을 해서 면적을 구하고 확률을 구하면 3번 정도는 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번 해도 신뢰도가 올라가고 5번 하면 신뢰도가 더더더 올라가는데 4번, 5번이 될수록 신뢰도가 커지는 게 점점점 줄어들어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딱 3번까지 하겠죠? 그리고 2번만 한다. 신뢰도가 팍 떨어져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좀 배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배웠을 텐데. 가우스 함수 안 배웠어요? y 이퀄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안 배웠어요? 통계 시간? 이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수학생님 해주셨을 텐데.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뭐 새로 공부하면 되죠. 자, 어쨌건. 그래서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3번 측정 시 그 데이터의 신뢰도 가성비가 아주 높아집니다. 가성비가 높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알겠죠? 그래서 3번 측정이 기본입니다. 돈 많으면 4번, 5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3 여러 번 측정 시에는
데이터 사이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알아낼 수 있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말 번역이 표준 편차였죠. 표준 편차 저거 우리 최근 수업 시간 어디서 얘기했었죠? 표준 편차 이거 우리 최근 수업 시간에 뭐 하면서 얘기했었죠? 했었습니다. 기체할 때 했었죠? 네. 기체 뭐 해서? 평균 뭐? 바로 맥스웰 볼츠만 속력 분포에서 이 표준 편차 얘기했었죠? 네. 기억나요? 그러면서 표준 편차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별량을 제곱해요. 제곱한 걸 평균하라고 했죠? 그 다음 그 별량을 그냥 평균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제곱해요. 그걸 루트. 이게 표준 편차라고 했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 그러면서 이걸 어디 써먹었었어요? 어디? 기체 분자 운동론에 썼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자 속력 분포의 표준 편차 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바로 속력의 제곱의 평균 빼기 속력 평균의 제곱의 루트 해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 표준 편차가 이런 꼴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속력 제곱 평균 값이 뭐예요? 속력 제곱 평균 값이 뭐였어요? 속력 제곱 평균 값이 뭐였어요? 8m 루트 3RT over M 이거였죠? 아하. 부액이 속력 제곱의 속력 평균의 제곱은 뭐였어요? 속력 평균의 제곱은 이게 8m 바로 8RT over 파이 M 이었죠? 네. 그래서 루트 그래가지고 이때 뭐 상수 부분을 묶으라고 했어요. 상수가 이제 보시다시피 3R하고 파이 요거니까 3 빼기 파이분의 8 곱하기 RTM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기억나오? 네. 기억나요? 이거였죠.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 저기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표준 편차의 수식 말고요. 표준 편차의 의미는 뭐예요? 표준 편차의 의미? 네, 바로 뭐냐면 각각의 측정치가 바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의 척도가 되죠. 그래서 이 시그마가 뭐 할수록 좋은 측정이에요? 바로 작을수록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구해 놓은 표준 편차 보이시죠? 구해 놓은 표준 편차 영어로 뭐라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해 놓은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유효 숫자 마지막 자리. 유효 숫자의 마지막 디짓은 어떤 특징이 있죠? 반드시 오차가 있죠. 그래서 구해놓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유효 숫자 마지막 디짓의 uncertainty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uncertainty란 말이 있죠. uncertainty 우리말 번역 뭐냐면 불확실도예요. 불확실성, 뭐 불확정성 이런 말 써요. 근데 저 uncertainty란 말을 내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 uncertainty란 말을 내 수업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할 때? 가은아 뭐 할 때? 바로 양자역학 할 때였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 이런 말 들었었던 거 기억나요? 이때 뭐 했었냐면 특정 전자의 경우 뭐냐면은 어떤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었죠. 기억나요? 그때 이 uncertainty라는 말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이 uncertainty라는 말이 하이젠베르그의 원래 고유한 표현이 아니라 원래부터 통계학에 있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원래부터 있는 표현이라고요. 이때 이 uncertainty의 가장 근원이 되는 개념이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알겠죠? 그냥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또 다른 의미로 uncertainty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예를 들어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쓸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측정을 12.3이라고 썼다고 쳐봐요. 보이세요? 12.3? 그러면 어느 자리가 오차가 있어요? 3자리가 오차자리가 있죠. 그럼 이때 여기에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01. 혹은 12.3이라고 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02, 0.2. 보이세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12.2와 12.4 사이에 참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표기는 뭐냐면 12.1과 12.5 사이에 참값이 있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디가 더 잘 된 측정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더 좋은 측정이죠. 아시겠어요? 이때 여기에 붙여놓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0.1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걸 uncertain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uncertainty가 발음이 안 돼. uncertainty가 위하고 아래 중에 어디가 크기가 더 작고 어디가 더 커요? 위쪽이 더 작죠? 작죠? 이 경우 여기서 측정의 표준 편차가 사실은 더 크게 나타났겠어요? 작아졌겠어요? 작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효 숫자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실험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아래쪽 사람은 표준 편차가 크게 나왔던 거고요.
위쪽 사람은 표준 편차가 작게 나왔던 거예요. 그 작은 표준 편차로부터 이 녀석이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조금 더 좁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붙여 놓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uncertainty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이 uncertainty는 뭐로부터 표현한다? 표준 편차로부터 구해놓은 표준 편차로부터 얘랑 몇 번 계산을 통해서 구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상 표준 편차와 uncertainty는 같은 거예요. 알겠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uncertainty가 작게 나와요. 알겠죠? 표준 편차가 크면 uncertainty가 크게 나와요. 의미상 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가 얘기했던 uncertainty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평균 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못하면 안 되죠. 알겠어요? 그럼 평균 구했다고 쳐요. 표준 편차도 사실 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구할 수 있죠? 그럼 구해놓은 표준 편차에다가 곱하기 평균 값을 곱해요. 그럼 그때 이 값이 나와요. uncertainty가 나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uncertainty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진 않아. 근데 학교 선생님이 uncertainty를 실제로 계산해봐라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냥 의미상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이런 의미도 모르실 거예요. 모를 거기 때문에 그냥 uncertainty가 표준 편차다 이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표준 편차라는 말은 예전부터 들어왔잖아. 아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표준 uncertainty라고 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지운다? 이야 9.2 연산. 자, 실험을 해서 어떤 뭐냐면은 숫자들을 얻었어요. 측정치를 얻었어요. 그럼 전부 다 유효 숫자겠죠? 근데 보통은 실험에서 데이터 딱 나왔어요. 야, 끝. 보통 이런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은 데이터를 또 가공해야 되겠어요. 데이터 가공해야 되는 게 사실은 더 큰 일이겠죠. 그럼 실험에서 데이터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가공한다. 뭐 하겠어요? 데이터들끼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산, 가장 기본적인 게 사칙연산이겠죠? 근데 그런 계산만 있느냐? No. 로그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삼각함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분할 수도 있고 적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그 모든 연산 방식에 대해서 유효숫자 처리하는 방법이 통계학적으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사칙 연산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도 돼요. 알겠죠? 사칙 연산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혹시 로그 계산도 했어요? 로그는 안 했죠? 로그는 아주 독특하게 해요. 독특하게 하는데 그건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사칙 연산만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그럼 이제 사실 이 유효숫자를 연산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연산에서 나온 유효숫자만 사칙연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유효숫자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uncertainty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uncertainty도 사실은 사칙연산 속에서 유지되겠어요? 변하겠어요? 변합니다. 그 처리까지 사실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uncertainty는 잠깐 무시하고 그래서 구해놓은 유효 숫자끼리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를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더하기 빼기입니다. 자, 더한다, 뺀다. 사실은 같은 행위예요, 다른 행위예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고 빼기는 유효 숫자 처리가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떡할 거냐? 거기 교재에 이런 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18.978403) 그 다음에 18.998403 83.80 이걸 더한다고 쳐보죠.
그래서 만약에 저런 숫자들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다 더해라. 뭐 빼라고 하면 빼면 되고요. 그쵸? 자,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 있어요? 자, 계산기 꺼내서 계산해보세요. 시작. 그냥 이유 숫자고 자시고 됐고 계산기에 넣고 우선 계산부터 해봐요. 빨리. 계산해봐. 토독 계산해봐, 빨리. 민재고는 왜 계산기가 없어요? 학교에도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학교에 두고 오는 건 군인이 총을 두고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항상 계산기를 지참. 민재군 알겠죠? 아니면 팔에 이식하거나 이렇게. 알겠어요? 자, 겸사겸사 계산기 연습도 할 겸 계산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꺼내서 한번 톡톡톡 두드려 봅시다. 얼마입니까? 자, 계산기는 이유 숫자 인식해요. 계산기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계산기는 이유 숫자 전혀 모르죠. 그냥 계산기인데 시켜서 그 결과만 받아봅시다. 썼어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21. 좀 했을까? 121.7768 짜잔, 이렇게 숫자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큰데 어디서 오차가 발생하죠? 이거잖아요. 가장 마지막 자리면 오차가 있다며요. 그럼 끝에 2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2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값은 2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참값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오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숫자도 여기서 오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하고 2를 더한 4, 이것도 정확한 숫자겠어요? 오차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죠. 2 더하기 2에서 4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얘도 오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게 또 오차가 있죠. 맞아요?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7, 9, 0 더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야. 그지? 7, 9, 0에서 더한 거니까 이게 7하고 9가 정확한 숫자여도 이 숫자는 어떻게 돼? 틀릴 수 있지. 0이 아니라 원래는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7도 정확한 숫자겠어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중간에 껴있는 숫자 6806, 얘가 아무리 맞다 하든 이 7이 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숫자가 아무리 정확해도 물리적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뒤에 있는 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가능하면 뭐를 하고요? 반올림. 반올림 영어로 뭐였다? 반올림 찾아. 반올림 영어로. 해프 뭔데? 반올림 영어 있어. 네. 반올림 영어로 있을 거예요. 라운딩 오프. 라운딩 오프. 그래서 반올림을 영어로 라운딩 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시험 문제에 저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off가 무슨 뜻이야? off가 무슨 말이야? off. 끄다. off는 자, 내가 영어 선생님도 요렇게 이게 반대말이거든요. on은 뭐예요? on은 붙어 있는 거고요. off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다. 영어 뭐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다. take off. 알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take off예요. 알겠어요? 착륙하다는 거면 착륙하다. land on. 그래서 영어는 동사보다 전치사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land on이잖아요. land on인데 land 자리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get on, get on 써도 되고요. 뭐 take on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치사가 중요하다고요. 한국말에도요, 가장 중요한 게 조사죠. 조사요. 은는이가 이것 때문에 의미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영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륙하다 take off이잖아요. get off 해도 돼요. get off. 근데 get off는 사실은 이제 침대에 붙어 있다가 get off 일어나는 게 get off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전치사의 쓰임이 중요한데 off가 뭐야?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 그러면 떨어뜨리다가 버리는 걸 off라고 한 거예요. 버리니까 이 붙어 있는 숫자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off라는 말을 쓰는 거고, 라운드는 뭐예요? 라운드가 뭐예요? 오! 모서리를 둥글게 하다예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뭔 말이냐면 나는 가구 살 때 무조건 뭘 보냐면요. 가구 살 때 무조건 모서리를 봐요. 모서리 뾰족한 거 있죠. 나는 절대 안 써요. 왜? 모서리 뾰족한 거 어떻게 지나가다가 쓸리면 상처나죠. 그래서 나는 예전에 어떻게 한 적이 있냐면 집에 처음 지금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 집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이사해가지고는 몇 달 살았는데 그때 가은이가 막 초등학생도 되기 전이니까 집에서 놀다가 그 문의 모서리에 살짝 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피가 조금 난 거야. 어찌나 화딱지가 나든지. 그래가지고 그날로 사포하고 끌을 들고 집에 있는 모든 문 다 갈았어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막.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문 모서리가 보들보들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아 이거 애 없지. 애 있으면 그게 애 있으면 그게 그 애 아프면 진짜 정말 화나요. 알겠어요? 진짜 화나요. 다 갈았어요. 다 막. 네.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가구를 살 때 항상 모서리가 부드러우냐. 자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죠. 그런데 모서리를 둥글게 할 때 이제 단점은 뭐? 모서리를 둥글게 할 단점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라운드라는 말의 뜻을 알겠어요? 그럼 잘 봐.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뜯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축약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뜯어낸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영어로 라운딩 off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해요. 알겠죠? 이번 시험에 이 단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반올림을 영어로 라운딩 off. 알겠죠? 그래서 아까 자기가 그 나온 말에 라운딩 있었잖아요. 그 라운딩이 이런 뜻이라고 했죠? 네. 라운딩을 다른 데 쓰면 이렇게 이런 라운딩이란 말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골프장을 뱅뱅뱅 돌아다니니까 라운딩이에요. 골프장 있으면 이렇게 뺑 홀마다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좀 돌아다니잖아.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니까 그때는 라운딩이고. 이거는 동사로 쓰는 라운드고.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반올림 할 수 있죠? 반올림 해서 얘를 121.78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러고 보니 이제 몇 년 전에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 중에 이렇게 이유숫자 계산해보라라는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배들하고 이 수업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하여튼 알아두셔야 되고. 자, 얘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얘. 두 번째 얘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네요. 1.632 10의 4승 10의 5승 그 다음에 4.107 10의 3승 0.984 10의 6승 이런 애들을 오로록 다 더해보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수 표현이 돼 있죠.
맞나요? 자, 저 지수 표현은 이웃숫자를 표현하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냥 어떻게 한 거냐면 원래 있을 수 있는 자릿수를 10의 지수로 표현하고 이웃숫자만 앞으로 빼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나와 있는 모든 숫자가 이 모두가 다 이웃숫자인 거예요. 이때 이웃숫자를 표현할 때 항상 1점 뭐뭐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점 뭐뭐서 앞자리가 첫 번째 자리 1의 자리로 표현하고 나머지 자리는 소수로 표현하는 게 이웃숫자를 지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저게 왜 꼭 저래야 되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표현하면 이웃숫자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제가 왜 이웃숫자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럼 이때 어쨌거나 이웃숫자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차 있죠? 이것도 뭐예요? 오차 있죠? 이거 뭐예요? 다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오차가 있는 숫자들이라고요. 맞습니까? 이럴 때 1.632는 이웃숫자 몇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웃숫자 몇 자리인 거예요? 네 자리인 거죠? 이건 이웃숫자 몇 자리인 거예요? 네 자리죠? 이건 이웃숫자 몇 자리인 거예요? 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네 자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유효 숫자 몇 자리? 세 자리잖아요? 세 자리. 이 세 자리를 영어로 유효 숫자 세 자리. 이 세 자리 영어로 3digit.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잖아. 그럴 때 유효 숫자가 3digits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유효 숫자 몇 디지트예요? 유효 숫자 얘는 4digit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첫 번째 1.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릿수를 정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 표현을 일치시켜야 해요. 자, 그러면 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가 있냐면 요렇게 1.632 0.0 4107 그 다음 9.84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의 5승인데 얘도 10의 5승 10의 5승으로 바꿀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10의 5승으로 바꿔주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소수점 정렬이 되죠. 소수점 정렬이 되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 상태로 더합니다. 시작. 이 상태로 더합니다. 시작. 이 상태로 더합니다. 시작. 해서 다 더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11.307 하고 여전히 10의 5승. 보이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어디가 오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오차가 있다고 했죠. 여기 오차가 있다고 했죠. 여기 오차가 있다고 했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오차가 발생할 거냐면요. 7에서 오차가 발생할 거예요. 3에서 오차가 발생할 거예요. 1에서 오차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모두 오차 자리예요. 됐죠?
그러면 이때 매번 더하기 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거를 매번 확인할 거냐? 좀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참여한 유효 숫자 중 참여한 유효 숫자 중 소수점 이하 최소 디짓 데이터 기준으로 라운드 오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소수점을 정렬한 다음에 여기는 소수점 이후 몇 자리가 있어요? 세 자리죠? 소수점 이후. 여기는 소수점 이후 몇 자리예요? 5자리죠? 얘는 소수점 이후 몇 자리예요? 2자리죠? 그러면 소수점 이후 디짓이 가장 작은 게 누구예요? 84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냥 북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올림 할 수 있으면 반올림 하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매번 오차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지 말고 소수점 정렬한 다음 뒤쪽에 자릿수만 얘는 3자리, 얘는 5자리가 아니고 얘는 아니 뭐 소수점 이후부터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5자리. 얘는 2자리면 2자리를 기준으로 끊어서 버린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11.51 10의 5승 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1.151 10의 6승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빼기도 방식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빼기도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10의 지수 표현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여러 예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123.72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때도 이게 유효 숫자라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차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1.237이 곱하기 10의 2승 1하고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자릿수가 1의 자릿수가 되도록 데이터를 지수로 정렬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 숫자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누가 때리진 않아요. 때리진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보편적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유효 숫자가 있을 때 그 유효 숫자의 가장 첫 번째 자리가 1의 자리 숫자가 되도록 뒤에 지수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그러면 이 경우 유효 숫자는 몇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5 디짓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면 0.0937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역시나 오차는 어디 있어요? 끄트머리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조건 첫 번째 자리를 1의 자리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0.0937을 9.37로 바꿔주고 이때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유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유 숫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아시겠죠? 아, 네. 네, 뭐 잘못했다. 아, 네. 아니, 이유 숫자는 세 자리인데 소수점 이하 이유 숫자 자리. 소수점 이하. 네. 원래 이유 숫자가 예, 원래 수는 세 자리죠. 세 자리? 세 자리인데 정렬한 이후에 소수점 이후 자리 숫자만 보자는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맞추. 그거 기준으로 잘라서 버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네. 제가 지금 이유 숫자 4개가 돼도 맞는 답이 지금 정답. 어떤 거요? 이거요? 얘는 이유 숫자 네 자리죠. 아니, 지금 이유 숫자 네 자리예요, 이거는. 네 자리인데 소수점 이후 자릿수가 세 자리라는 얘기고요. 얘는 이유 숫자가 네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소수점 이후 다섯 자릿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참여한 이유 숫자 중 소수점 이하 최소 디짓. 소수점 이하. 여기서의 디짓은 이유 숫자 디짓 말고요. 정렬한 이후에 소수점 뒷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유 숫자 몇 자리예요? 세 자리죠. 세 자리인데 소수점 이후 몇 자리가 있냐고요? 두 자리가 있잖아요. 얘는 이유 숫자 몇 자리예요? 네 자리예요. 이유 숫자 네 자리인데 소수점 이후 몇 자리 수가 있냐고요? 다섯 자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섯 자리는 이유 숫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이유 숫자가 아니고요. 이유 숫자는 네 자리인데 소수점 이후 몇 자리가 있냐고요. 그냥 세 자리가 있죠. 그러면 세 자리, 다섯 자리, 두 자리 제일 짧은 게 뭐냐고요? 두 자리. 그럼 두 자리 자르라고요. 이게 더하기 빼기 방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게 원리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리적으로 여기 오차 있죠. 여기 오차 있죠. 오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릿수는 이유 숫자 자릿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릿수는 소수점 이후 자릿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유 숫자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고.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세 번째 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봅시다. 그러면 지수 표현할 때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요. 가장 곤란한 게 이런 숫자예요. 이런 숫자가 사실은 곤란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런 숫자는 매우 비과학적인 숫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뭔 의미냐면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3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얘는 이유 숫자가 몇 자리인 거다? 한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연과학에는 300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 자리. 300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학 시간에 1점 이렇게 쓰면은 수학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뭐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수학 시간에 이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과학 시간에는 완전 다른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점이라고 쓴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리 숫자부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300점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3.00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유 숫자 몇 자리인 거예요? 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자연과학에서 숫자 쓸 때 제일 위험한 게 계속 00으로 끝나는 숫자 있죠. 요런 거는 신경 써서 써야 돼요. 내가 정말 이유 숫자 세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나타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슬쩍 말씀드리면 하나만 할게요. 1, 2, 3, 그 다음에 3, 4, 3 곱하기 나누기. 자, 곱하기 나누기는 숫자 정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 결과에서 다시. 그리고 계산에 참여한 유효 숫자 중 계산에 참여한 유효 숫자 중 최소 디짓 자릿수와 동일해지도록 결과를 라운드업합니다. 자,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3.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요거 말고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4.31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3.6 곱하기 10의 12승 이걸 곱한다고 치자. 그럼 계산기한테 열심히 시켜야겠죠? 계산기한테 열심히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1.554444 곱하기 10의 1승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기한테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우진이가 헷갈렸던 것처럼 전체 유수 자릿수가 아니라 정렬된 소수점 이후 자릿수로 계산 결과를 잘랐죠.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훨씬 더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계산기한테 시켜요. 시킨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유 숫자 몇 자리예요? 5자리죠? 그냥 이유 숫자 몇 자리예요? 2자리죠? 그러면 2자리에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 버려. 알겠죠? 싹 버리는 거예요. 싹 버리고 그냥 반올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1.6 곱하기 10의 1승. 알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주면 돼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학교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설득 하나 더 말씀드려. 그냥 들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 관련 연습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뭐 해볼 거냐면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지금은 계산을 한 번 하고 끝내고 한 번 하고 끝내고 한 번 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여러 번 중첩해서 계속 계산을 뭐냐면 계속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유차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되도록이면 이 반올림 하는 걸 줄여야 해요. 왜냐하면 반올림 자체도 오체를 발생시키니까요. 그래서 이 계산을 거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산을 하는 중간에서는 반올림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는 중간에서는 반올림 하지 말고 최종 결과에서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고려해서 반올림 한 번으로 최종 결론을 얻어야 돼요. 알겠죠? 그 얘기도 기억해요. 그거를 아마 교사가 중요하다라고 영어로 써놨을 거예요. 그 영어로 써놓은 곳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 영어에 써놓은 텍스트에 보면 라운딩 어프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스트 스텝에서 라운딩 어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계산이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만 반올림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요거 관련해서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거 뭐냐면 노멘클레이처 그거 이름 붙이기 명명법 시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시험 나오는 거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릿수 있잖아요. 응. 왜 10에 5? 아,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면 만약에 10에 6승으로 맞추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최소 자릿수가 소수점 아래가 3자리가 오, 땡큐. 10에 6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한 자리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자리로 갔을 거고요. 그럼 세 자리 자르면 1.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1.151 곱하기 10의 6승으로 바뀌는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편한 걸 골라서. 어차피 계산기 돌리는 거잖아요. 그냥 10의 몇 승까지 다 계산기 때려 놓은 다음에 지수표기법으로 하면은 답이 똑같던데. 그렇죠.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계산기로 놓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계산기에 15승이라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5승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가장 작은 거로 자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계산기는 이렇게 보여줄 거거든요. 계산기 이렇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산기는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럼 10의 6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 6승으로 바꿔요. 6. 그럼 한 자리씩 후퇴하면 되잖아요. 그럼 0.0.0. 후퇴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소수점 기준으로 얘는 몇 자리예요? 4자리고 얘는 6자리고 얘는 3자리잖아요. 그럼 3자리에 끊는 거죠. 이렇게 1.151.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계산기를 시키고 얘를 기준으로 6승으로 다 바꾸면 뒤에 몇 자리가 남은지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더하기랑 곱하기랑 규칙이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값들을 막 곱한 거를 더하고 막 더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웃자가 어디서 변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차가 어디서 발생 계속 봐야 그래서 돼요. 저 혼자 준비할 때는 이제 더하기 하나 계산하고 더하기 계산하고 한 안에 곱하기가 막 있잖아요. 그거 계산하고 해서 더하기 또 따로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먼저 계산해 놓은 다음에 예, 다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20번, 19번, 20번 이런 게 다 그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거든요. 요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51307 돼 있죠. 그럼 이때 이거를 첫 번째 계산을 끝낸 다음에 11.51하고 307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아래 첨자로 써주면 오차라는 걸 알겠죠. 그럼 이거를 유지하고 그 다음 계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웃 숫자고 이건 오차지만 붙어있는 숫자다라고 처리가 돼서 다음 계산할 때 반올림할 때 요걸 고려해서 반올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런 테크닉은 뒤에서 내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저 궁금한 게 0.985하면 왜 얘는 이 숫자를 포함이 안 줘요? 자릿수는 앞에 있는 자릿수는 이웃 숫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자릿수일 뿐이니까요. 자릿수일 뿐이니까요. 유사 규칙 보면 적혀 있던데. 근데 이 숫자가 측정해서 얻는 값이잖아요. 예. 근데 0점 단위 자체도 어쨌든 0점이라는 말은 984에서 얘는 어느 자리 숫자까지 측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구미 0.00 단위까지 있다는 거고 0.00 단위에서 여기에 있는 요거가 오차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0.00이라고 하는 건 원하면 거기다가 10의 자릿수를 붙여서 언제든 배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자릿수는 유효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그 실험 전체에서 0이라는 월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측정이 된 거예요. 0이라는 단위 체계는 정해진 상태에서 그건 정해진 거니까 측정이 된 게 아니죠. 앞자리가 0인 스케일이 어떤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은 정해진 세상이니까 내가 측정한 게 아니잖아요. 측정한 게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가 측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뭐냐 유효숫자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0은 유효숫자 아니에요? 아니, 뒤에 있는 거면 유효숫자. 더하기랑 곱하기랑 다 같이 섞여 있으면 그걸 다음 시간에 할게. 좋습니다. 그래. 그거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풀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 조심히 가요.